자,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문제들로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무 2급에서 문제는 끌어왔어요. 세무 2급 기출문제에서. 아시겠죠? 대신에 각 단원별로 설명을 조금씩 해가면서 이번 시험 볼 때 최소한 요만큼은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예요. 아시겠죠? 최소한 요만큼은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 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재무회계의 기초 부분인데 재무회계의 기초의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 가정에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더라? 5가지가 있더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더라.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나오는 건 질적특성이에요. 질적특성. 질적특성은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적적 합성하고 신뢰성하고 둘로 구별을 한다. 맞죠? 목적적 합성 안에 뭐뭐뭐 있더라?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더라. 요만큼만 외우고 계시면 기본적인 우리 문제의 기초 문제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쨌든 5가지로 구성이 되니까 첫 번째는 기초 개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당좌자산, 재고자산, 세 번째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네 번째는 사채, 자본, 다섯 번째는 회계 변경이라든지 손익계산. 이렇게 거의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5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 기초 개념인 거니까 기초 개념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기본 가정에는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 그냥 3번이 정답이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재무제표 작성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누구에게 있다? 경영자에게 있다. 모든 책임은 다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아니요. 우리 재무제표는 무조건 기본은 무슨 주의?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 발생주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발생주의가 뭐라 했죠? 발생주의? 당기분만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기분은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다시 바꾸면 내년도분은 우리 장부에다가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기분은 우리 장부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 개념이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재무제표는 4번 보게 보시면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지만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한다. 맞죠? 그래서 금액이 꼭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 대표적인 게 대손율이 있고 퇴직급여도 추정에 의한 측정치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것끼리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의미가 있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변경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교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일단 바뀐 내용이 표시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을 해야 한다. 맥이 동일한 게 아니라 변경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은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는데 질적 특성은 목적적 합성. 목적적 합성은 뭐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하죠.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결과가 정답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랬으니까 목적적 합성이 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 이제 당좌 자산서부터 이제 넘어갈 건데 이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서부터 나오게 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개월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 취득 시 어떻게 한다? 재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재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을 하게 되면 취득 시에는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산 처분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무조건 어떻게 처리한다? 처분가에서 차감한다. 처분가에서 차감한다. 그 다음에 주식 사채 발행 시 재비용은 주식이나 사채 발행 시 재비용은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니까 재비용들이 생기게 되면 재비용은 그냥 이게 원칙이다. 됐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큼이 여러분들이 기본 원칙으로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5번을 일단 한번 또 살펴볼게요.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냥 공짜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무조건 취득 당시 몇 개월? 취득 당시 3개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맞죠? 외화도 현금 맞고요. 보통예금 맞고 받으러움은 원래 무조건 매출 채권으로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만기가 도래했다 그랬죠. 만기가 된 어음을 받았으니까 이건 언제든지 갖다 내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은 현금성 자산이 맞고요. 현금이 맞습니다. 현금. 그 다음에 상환일이 1년 이내라 그랬으니까 1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하고 맞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은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서 제공한 대가 외에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아니요. 누구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로 처리하는 거고 맞죠?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분류를 하면 유가증권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죠? 이렇게 되고 1차적인 분류는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가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개정 과목이 만기 보유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이 막 2개씩 나와요. 화면에 쳐보면 맞죠? 그럼 위에 있는 건 당좌 자산이에요. 아래에 있는 게 투자 자산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래에 있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해야 한다. 라고 배웠죠? 맞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은 단기 매매 증권은 일시 소유 목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단기간이 목적인 거죠. 그쵸? 만기 보유증권은 무조건 만기까지. 지금 매도가능증권은 이두저도 아닌 게 매도가능증권이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분법 적용. 예를 들자면 20%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예요. 이해됐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을 모두 포함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만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을 모두 포함을 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증권, 그러니까 주식만 가능한 거죠. 그쵸? 지분증권은 주식이고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쵸?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외우셔야지 돼요. 얘는 상각 후 원가라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상각 후 원가, 현재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율로 평가를 하게 돼요. 지분법으로. 지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이렇게 되고, 매도 가능 증권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지 될 거,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 시장성을 상실하면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시장성을 상실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비상장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시장성이 있을 때는 상장주인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이지만 상장 폐지가 돼서 비상장주가 되면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시장성을 상실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하고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가지고 가죠. 단기 손익으로 평가 손익을.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는 거죠. 맞죠? 단기 손익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유가증권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정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보기서부터 6번 문제에 2번 보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만기 보유 증권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고자산 관련이에요.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 단원에서는 재고자산은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수익인식 시점. 수익인식. 그러면 재고자산의 수익인식은 재화를 뭐 했을 때? 인도했을 때. 내가 물건을 보냈을 때, 발송했을 때 매출이다라고 했죠. 그쵸? 그 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수익인식 시점에 어떤 것들이 있냐? 위탁 판매가 있죠. 그쵸? 위탁 판매는 누가 팔아야지? 수탁자가 판매를 해야 매출이 생긴다 그랬죠. 그쵸? 수탁자가. 그 다음에 시용 판매가 있어. 시용 판매는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맞죠? 혹은 기간이 경과됐을 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있죠?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을 따져주죠.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시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맞죠? 그래서 수익 인식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 얘네들을 일단 머릿속에 조금 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에 개별법이 있고, 가장 정확한 방법 개별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이제 선, 이,
총후가 있더라. 맞죠? 선이 총후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뀔 수도 있더라. 얘네들은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전제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냐 이런 걸 따져주시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놓고 금액이 점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놓고 얘네들의 말은 우리가 뭐예요? 기말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이 서로 연동이 되는데 기말이 커지면 기말이 큰 게 만약에 남았다. 그럼 선입선출법이죠. 그쵸?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고 이익은 다시 커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다시 작아지더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엄청 많이 했죠. 그쵸? 엄청 많이 했고 이 정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두시고 그러면 우리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니까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기초에 매입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을 빼주시면 우리는 원래 여기서 매출 원가가 나와요. 맞죠? 양쪽의 합은 똑같아야 하고 그런데 세무 2급에서 자꾸 나오는 문제는 여기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감모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얘가 자꾸 나와. 그쵸? 감모 손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시험 문제를 또 풀어야 되냐? 모든 회계는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고 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비정상이면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셔야지 되는 건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들어간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계정 과목이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냥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무조건 평가손실 매출 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계정 과목입니다. 영업의 비용 아니에요. 아시겠죠? 손실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 아니니까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재고자산 단원이 또 해결이 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7번서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고 돈이 들어와야 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한테 넘어가야지. 이제 팔았으니까 매출이라는 걸 인식을 하려면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매자에게 있다라고 나와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원가도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문제 8번은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맞죠? 위탁 판매는 누가 팔아야 한다?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매출이 이루어진다. 상품권의 판매는 상품권이 회수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한다. 이해가 되셨죠? 상품권은 회수된 시점에 공연의 입장료 같은 경우는 공연이 시작하는 시점에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상품 제품의 판매의 경우는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재화를 인도했을 때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죠? 회계는 무조건 대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부가세법에서는 우리가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은 우리가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인정을 해주죠. 그건 부가세법. 아시겠죠? 회계는 무조건 재화를 인도하면 매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으면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도착지에는 구매자가 살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분으로 구성되며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가깝다. 네, 선입선출법 앞에 있는 걸 먼저 파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게 과거치고 그리고 얘가 현재 거죠. 그쵸? 시가에 가장 가까워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구입선출법에 의해 원가를 배분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아니요, 구입선출법은 뒤에서부터 나가니까 과거께 남겠죠. 그쵸?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주식회사 아주상사의 22년 기말재고자산 내역이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매출 총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설명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출 총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출 총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의 변동을 의미하거든요. 매출 원가의 변동이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것만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정상적인 것만 원가에 포함시켜 준다는 얘기는 원가가 그만큼이 늘어나게 되니까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해가 됐나요? 일단 무조건 매출 총이익은 정상적인 감모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가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5%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50개만큼의 감모손실이 생겼나요? 맞죠? 50개만큼의 감모손실이 생겼고 단위당 원가는 1,500원이니까 1,500원 계산해 주시면 5, 5, 25 그러면 75,000원이 되겠고 75,000원 중에 5%만 비정상적이죠. 그럼 95%가 정상적이네. 맞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얘에 대해서 95%를 계산을 해주시면 95%만큼 매출 원가가 늘어나게 되니까 95%는 정상적인 거니까 원가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가요? 그래서 71,250원이 나오나요? 71,250원만큼의 매출 원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은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또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서 매출 총이익률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지 돼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퍼센트만큼이 이 퍼센트가 이익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매출액이 지금 얼마예요? 80만원이니까 80만원에 이익률이 25%니까 이익이 20만원이 나오나요? 그쵸? 그러면 8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25%를 계산을 하니까 20만원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원가는 얼마가 된다? 원가는 60만원이 되겠다. 매출액에서 이익을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T자 계정을 그냥 그리시면 돼요. T자 계정 그려서 기초재고자산은 10만원. 그 다음에 총 매입액은 65만원. 그리고 매출 원가가 60만원이 여기로 들어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재고조사를 했더니 13만원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그럼 2만원만큼이 없어졌죠? 빙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번은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 되는 게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위험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무상 취득하게 되면 우리 개정 과목 뭐라고 하죠?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자산 수증 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공짜로 취득을 했으니까 무조건 무슨 가치로?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결정을 해야 해요. 맞죠?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취득에서 우리 뭐가 나오냐면 강제매입 국공채가 나와요. 강제매입 국공채는 무조건 얼마만큼만? 액면과 시가의 차액만큼만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맞죠? 액면과 시가의 차액만큼만. 그 다음에 교환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교환은 동종자산이냐 이종자산이냐. 맞죠?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 장부가로 계산하고,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산을 하고.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나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셔도 문제가 또 풀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1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입니다. 아시겠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거기에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요. 취득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재산세,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니까 우리 무조건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13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재화 생산, 용역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고, 정부 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맞죠? 지금 이종자산에 대한 문제죠. 맞죠?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종류의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14번은 다음 중 일반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가능하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건 2순위예요. 2순위. 1순위 내 공정가치가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자산은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으면 현금 수수액을 당연히 반영해야 하고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 게, 교환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어떻게 다 받아.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가격, 공정가치, 시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15번 무형자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형자산은 우리가 무형자산은 외우실 게 별로 없어요. 무형자산은 형태가 있다 없다? 형태가 없다. 그러면 무형자산에서 우리가 외우셔야 될 건 뭐냐? 무형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별을 한다. 맞죠? 둘의 구분이 불가능하면 무조건 뭘로 본다? 연구 단계로 본다. 연구 단계는 비용이더라. 이해가 되시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해야죠. 무형자산도. 그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결정할 수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해라. 내용연수. 그럼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니까 내용연수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쵸? 그 다음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무형자산은 또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고요. 삼각대상 금액은 추정 내용 역수동과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하고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에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16번을 보시겠습니다. 16번은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무형자산의 인식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를 반영한다? 반영을 할 수가 없더라.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항상 적은 금액, 적은 기간을 원칙으로 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부채. 부채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지 되는 게 우리가 우발부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라는 게 있죠. 우리 비유동부채에 뭐가 나오니까? 충당부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비유동부채는 우리 사장퇴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쵸? 위험하면 뭘로 기재는 할 수 있다? 주석으로 알려야 하기는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충당부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비유동부채에서는 비유동부채 우리 사, 장, 퇴 이렇게 세 가지 외웠죠?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네,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 보시면 우리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은 무조건 1년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죠?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 등이 1년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유동부채입니다. 이거는 현재의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현재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계속 흘러가는 거죠. 1년을 기다렸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 그럼 내년에 받아야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비유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부채입니다. 아, 옳은 것은 그랬네요.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거래에서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니까. 부채의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랬죠. 퇴직급여 충당부채처럼. 아시겠죠?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게 됩니다. 18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유동부채는 일단 비유동부채 사장퇴를 지우셔야죠. 맞죠? 무조건 문제 푸는 방식이 사장퇴 지우시고 자산이 하나가 있네요. 성급비용이. 맞죠? 성급비용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 500만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9번은 다음 중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우발적인 것은 무조건 우발주체 포함 우발자산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우발부채는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사채가 나와 있는데 사채는 우리가 사채에서는 액면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할 거고요. 맞죠?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러면 우리는 할 증발행이라는 걸 하는 거고,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러면 할 인발행이라는 걸 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보시고 할인 발행만 이자 지급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할인 발행만.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자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 할인 발행의 이자 지급은 우리 대변에 돈이 나가고요. 이 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는 걸 하는데 매년 어떻게 된다? 상각액은 증가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차변에 이자 비용이 생겨야 하니까 이자 비용은 양쪽 이렇게 두 개 세트를 합쳐야 하니까 이자 비용의 금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자 비용의 금액은 무슨 법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해야 하고, 내 돈은 무조건 액면 이자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 액면 이자율로 계산을 하니까 이 돈은 계속해서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의 금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더라.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모두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로 보면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아니요, 여기에서 했어 아까. 사채의 발행 시 재비용은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네. 그래서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맞죠? 그쵸? 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면,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면 우리는 무슨 발행을 하더라? 할인 발행이라는 걸 하게 된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고,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21번. 이제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은 우리가 자본 잉여금만 조금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을 우리가 매일 주감자라고 외웠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본 잉여금은 시험 문제상에서 주어질 때 자본 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타 자본 잉여금 안에 두 가지로 감자 차익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감자라고 외웠는데 주감자에 갑자기 생뚱맞게 기타 자본 잉여금이라고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기타 자본 잉여금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세 가지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220만 원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22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자기 주식을 자본 조정이고,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경우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감자차손과 감자차익은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감자차손이 남으면 자본 조정이죠. 그쵸? 감자차익이 남으면 자본 잉여금인데 감자차손이 남으면 자본 조정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하여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한다. 네, 이거 자본 전입을 무상증자를 자본 전입이라고 그랬고 무상감자를 결손보전이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초과금하고 우선 상기하고 잔액이 남으면 자본 조정으로 분류해야 하겠고요. 이해되시죠? 자, 23번 회계의 변경. 회계의 변경은 우리가 변경은 두 가지로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더라. 정책의 변경은 무조건 무슨 법을 적용한다? 소급법을 적용을 하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을 하더라. 정책의 변경의 대표적인 것은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게 정책의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은 대손율을 2%에서 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추정의 변경의 대표적인 게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거 하나는 잘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쵸?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의 변경은 회계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며 소급법을 적용한다. 정책의 변경에 따른 유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전진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세법으로 회계 처리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회계는 무조건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계는 무조건 세법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며 그 효과를 단기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진법은 언제서부터 적용한다? 단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24번, 25번은 이제 영업의 비용을 외우시란 얘기죠? 맞죠? 영업의 비용을 외우시면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기타의 등상각비 이렇게가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4번 이자 비용이 틀린 거죠. 24번은. 맞죠? 그 다음 25번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기부금, 잡손실을 먼저 지워야죠. 영업의 비용을 지우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량 유지비, 접대비를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4,400만 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전년도 기출문제 5회분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재무회계만. 그런데 문제를 지금 푸시다 보니까 계속 어느 정도가 반복이 되죠. 그쵸? 그리고 전체 범위가 다 나와요. 전체 범위가 다 나오니까 최소한 요만큼 오늘 필기해드린 거, 뭐 여기 중간에 계산 정도까지는 빼더라도 최소한 필기한 거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꼭 챙겨두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화이팅!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재무회계 문제를 일단 다 정리를 해서 조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원가회계를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